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상속 지식. 오늘 이 시간에는 장례 과정에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례비와 부의금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의금에 대해서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의금을 교부하는 교부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부의금은 법적인 채무는 아니지만 조문객과 유족 간에는 사실상의 채무로서 마음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부의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문객이 상을 당했을 때 마찬가지로 부의금을 교부해야 되는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의금의 귀속과 분배 문제는 법에서 규율할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가 속하는 가정의 관습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발달에 따라서 관혼상제의 풍속이 변화되었고 때문에 부의금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가족 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의금의 배분 과정에서 차남이 자신과의 인연으로 오는 조문객이 대부분이었고 나중에 자신이 갚아야 한다며 부의금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남은 자신이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자기가 부의금을 가져야겠다고 하고요. 여동생은 똑같은 자식인데 부의금도 상속재산처럼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친정어머니 장례에서 남편이 자신들의 직장 동료가 낸 부의금을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도 전에 미리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부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의금의 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부의금이 1,500만원 들어왔고 장례비로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부의금 600만원을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 일단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부의금이 600만원인데 이 경우에는 자녀 부의금에 대해서 특별히 장남이나 차남에게 더 배분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안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 부의금을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녀 부의금 600만원을 장남과 차남의 상속지분대로 배분하면 장남 300만원, 차남 300만원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앞의 사례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의금 1,500만원 중에서 장남 쪽 지인들이 낸 부의금이 1,000만원이고 차남 쪽 부의금은 500만원입니다. 1번 사례와 달리 부의금의 내용면에서 장남과 차남으로 그 부의금의 교부자가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이 갚아야 된다는 사실상의 채무가 존재합니다. 차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부의금에서 장례비용 9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6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이 부의금 배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례비의 부담과 관련해서 장남은 상속 지분이 1대1이니까 장례 비용도 반반 부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경우에 장남이 부담할 장례 비용은 4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자녀 부의금은 550만원이 되겠죠. 장남 주장에 따를 때 차남이 분담해야 될 장례 비용은 450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자녀 부의금은 부의금 500만원에서 비용으로 지출된 장례비를 차감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차남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님이 부의금이 2배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장례비도 2배를 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조문객이 2배가 왔으면 식사 비용도 2배가 소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따를 때 장남이 부담해야 될 장례 비용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장남에게 귀속될 자녀 부의금은 400만원이 되겠죠. 차남 주장에 따를 때 차남이 부담할 장례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남에게 귀속될 자녀 부의금은 500에서 300을 뺀 200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의견이 더 합리적일까요? 자녀 부의금의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가정법원은 2010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우리 가정법원은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남은 자녀 부의금의 배분과 관련해서 먼저 장례비를 지출할 때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장남 쪽 부의금이 차남 쪽 부의금의 2배입니다. 2대 1입니다. 그러면은 장례비 900만 원도 2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장남은 600만 원, 차남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녀 부의금 600만 원은 자연스럽게 장남에게 400만 원, 차남에게 200만 원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장례 과정에서는 부의금에서 9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부의금을 장남과 차남 사이에 배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나머지 부의금 600만 원을 부의금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판례에서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녀 부의금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법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10년 가정법원 판례에서는 반대로 부의금보다 장례비용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부족한 장례비를 부담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은 900만 원인데 장례비가 1,500만 원으로서 장례비가 600만 원 부족합니다. 일단 부의금 900만 원은 장례비에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600만 원을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가정법원은 장례비에 충당된 부의금 900을 제외한 부족한 장례비 600만 원을 장남과 차남 쪽에 들어온 부의금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지분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장례비는 상속권자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아서 남은 부의금을 배분할 때에는 부의금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지만 장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의금 비율에 따라서 장례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지분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남이 차라리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의금이 장례비에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속재산마저 없을 경우에 상속인들이 부족한 장례비를 분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재산이 없으니까 차남은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고 그러면 장례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설령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의 분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정법원 판례를 설명드림에 있어서는 판례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상속인만 등장하는 단순한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례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아닌 망인이나 사위와 며느리 같은 가족들의 지인들도 부의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2010년 가정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이러한 가족들 또 망인에 대해서도 부의금의 분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인과 이러한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을 더해서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장례 절차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해서 부의금의 분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장례비용은 3천, 부의금이 6천만 원 들어온 사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의금의 피교부자와 관련해서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고 사위와 망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와 아들, 딸은 상속권이 존재하고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아들과 딸은 각각 1입니다.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의금 6천만 원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배우자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이 500만 원,
아들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딸은 500, 사위는 1000, 망인은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부의금을 가지고 장례비용을 충당할 때 부의금의 비율대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 3천만 원의 부담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의금 비율 500대 3천, 500, 1000, 1000 이제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면은 3천만 원의 비용 중에서 배우자는 250만 원, 아들은 부의금 6천 중에 3천이 아들 몫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장례 비용 중에서도 2분의 1인 1,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했었을 때 딸은 250, 사위는 500, 망인은 500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담하고 남은 자녀 부의금이 배우자는 250, 아들 1,500, 딸 250, 사위는 500, 망인은 500입니다. 그런데 이 망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또는 망인의 자녀 부의금은 결과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에 따를 때 500만 원 중에 7분의 3인 214만 원은 배우자에게 귀속이 되고 7분의 2인 143만 원은 아들과 딸에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에 따를 때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부의금은 250만 원과 214만 원을 더한 464만 원이고 아들의 경우에는 1643만 원, 딸은 393만 원, 사위는 500만 원을 귀속받게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요.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부의금을 받은 비율에 따라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남는 부의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망인의 경우에는 부의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의금보다 장례비용이 초과되는 경우인데요. 편의상 부의금이 6천, 장례비용은 6,700만 원이 소요된 사안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보다 장례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부의금의 성격이 애초에 장례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의금을 받은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망인 모두 받은 부의금을 장례비용에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장례비용이 700만 원인데요. 만약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하면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면 모자라는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사례에서는 배우자, 아들, 딸이 각각 300, 200, 200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계산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이제 우리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정법원 판례에 따를 때 기존 부의금의 배분에 관해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남은 부의금을 받은 피교부자별로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가족도 부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과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진 사고로 사망하였고 장례비를 제외하고 남은 부의금이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부의금의 대부분이 시댁 지인들이 낸 돈이라는 이유로 부의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남편과의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는 며느리는 시댁에 부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에서 며느리 측은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부의금도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고 자녀와 며느리는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시댁에서 가져간 부의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며느리 쪽의 주장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댁 쪽에서는 조문객이 누구의 지인이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부의금은 그 부의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즉 피교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가정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댁 측에서는 부의금 봉투에 기재된 이름을 통해서 파악해보니 부의금 대부분이 시댁 측 지인들이 낸 부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조문객들이 자신들이 낸 부의금이 시댁 측을 위해서 냈다라는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며느리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회활동이나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부의금을 내는 최근의 경향에 비춰볼 때 조문객이 부의금 받는 사람을 특정했다면 부의금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객이 내 부의금은 시어머니에게 내는 부의금이다. 이렇게 특정했다고 하면은 그 부의금은 시어머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은 부의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지인들이 냈다라는 시댁 측의 입장도 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부의금을 전달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서가 부의금을 특정하는 그런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 지분대로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부의금을 받은 비율대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그 부의금을 받은 사람이 갖게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례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가정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판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라는 것이 바로 조의금을 내는 사람이 해당 조의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의 의사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하고 있는데요. 조의금이나 조의금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과연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유족의 대표자로 봐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돈을 보낸 사람들의 의사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라는 것은 조의금을 지급한 사람의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조문객이 부의금 받는 사람을 특정한 경우에는 피교부자별로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교부자가 가지게 된다. 이제 이것이 가정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장례비와 부의금의 분배 과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문객의 의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고요. 가정법원 판례에서는 피교부자의 특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부의금이 교부되는 현실을 볼 때 조문객이 상주에게 직접 부의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교부자가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에도 특정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투에 상주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인 홍길동이라고 기재한 경우도 피교부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면에 부의봉투에 조문객의 이름만 기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는 회사 동료인지 학교 동창인지 나중에 파악은 가능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이제 이러한 경우는 부의금을 교부할 당시에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봉투에 상주를 특정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직접 교부를 했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피교부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세 가지의 경우에는 피교부자를 특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의 배분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다 때문에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기 때문에 증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장례비용에 대해서 우선 부의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충당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권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권을 포기해도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렇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부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객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문객이 그 부의금의 수령자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피교부자별 금액 비율에 따라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은 피교부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가정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가정법원과 대법원의 입장을 조화롭게 해석함으로써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의금과 관련되는 축의금 판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조금이지만 축의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건네는 물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의 기초에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 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